개천기는 한마디로 천문 역사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새벽, 이 여명기를 우리는 완전히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여명기의 그 중요한 국통맥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배달, 조선, 북부여가 있습니다. 태호복희는 음양오행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치우천자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행정수도를 갖다가 대륙으로 옮긴 분입니다. 음력 7월 7일이 바로 칠석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제도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인데 이건 세계화할 수 있는 축제다. 근데 마침 우리 대전의 엑스포 다리가 빨간색, 파란색이고 저거 오작교라고 우기면 되지 않냐? 그러면 갑천은 은하수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불과 70년 전에 그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을 한다는 그 독립기념관은 저렇게 크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의 그 시작 여명기를 밝히는 개천기념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도 내가 한번 태어나고 결국 사라지는 내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제 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행성의 최대 이각,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 그림 10번 이상 안 그린 사람 어디 있어요? 해가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만 그리지 생각을 안 해요. 자, 일단 수성하고 금성은요 한밤중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돌겠죠. 예, 여기가 지금 북극인 거죠. 이렇게 돌면 여긴 낮이라 수성 금성이 대낮에도 안 보이지만 밤에도 안 보여요. 우리가 지구가 여기, 사람이 여기 요 위치에 있으면 지구를 뚫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는 절대 수성 금성을 볼 수가 없어요. 새별을 자정해 봤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낮이었다가 여기 저녁이 될 무렵은 수성과 금성이 이쪽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이쪽에 있으면은 이건 보이는 겁니다. 이쪽을 그래서 근데 수성과 금성을 관측해 보니까, 자, 수성을 예를 들을게요. 수성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수성맘이죠. 근데 지구에서 보면 이 수성이 28도 이상 멀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28도예요. 지금 요 선과 요 선을 연결한 요 각 28도. 그러니까 최대 이각은 가장 떨어질 수 있는 이각이 이제 분리한다 할 때 이자예요. 가장 떨어진 각도라는 거예요. 수성은 28도보다 멀어질 수 없고요. 금성은 48도보다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동방 최대 이각에 접근할 때는 동방이죠. 그러니까 저녁 때 보이고, 서방으로 이쪽에 수성 금성 이쪽에 있을 때는 아침에 보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게 그 갑골 문자로 28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개천기에 보면 사파가 수성이 해로부터 28도 이상 멀어지지 않는다. 즉 앞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환산해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28도는 해가 여기 질 때, 예를 들어서 수성이 이게 만일 수성이잖아요. 이 각도가 28도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성이 이 각도가 28도인데 하늘에서 해 옆에 어딘가 있단 말입니다. 항상 해 주변에 어딘가 있어요. 28도밖에 안 되니까. 해가 여기 있는데 수성이 여기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8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 옆에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자, 저녁 때 해가 질 때 뭐 10도 뭐 몇 도지만 이게 28도일 때 수성이 제일 보기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동방 최대 이각이냐? 해보다 더 동쪽에 있잖아요. 해보다 더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먼저 지죠.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먼저 지고 그 다음에 금성이나 수성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다 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름도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금성은 48도까지 멀어지더라. 이 두 가지를 갖고서 배달시대 최초의 우주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개천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금성은 해를 중심으로 10달 동안은 해의 동쪽으로 갔다가 다음 10달 동안은 서쪽으로 간다. 금성이 해보다 더 동쪽에 있으면 새벽에 해보다 늦게 떠오르기 때문에 아침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날 저녁 금성은 해보다 나중에 지게 되어
저녁노을 속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즉 금성이 해보다 더 동쪽에 있으면 저녁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성이 해보다 더 서쪽에 있으면 해보다 먼저 떠서 아침에 보이는 것이다. 즉 금성은 10달 동안은 저녁에 보였다가 다음 10달 동안은 아침에 보인다. 그러니까 샛별이라고 해서 새벽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금성은 북한의 새벽별 보기 운동은 엄청나게 그거 노동자들한테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면 1년에 반은 놀아도 돼. 새벽별이 안 뜨는데 뭐 저녁별인데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금성은 궤도가 크니까 10달은 이쪽에 있고 10달은 저쪽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금성의 공전주기는 아니에요. 조금 어렵죠. 다시 볼까요? 지구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성이 여기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금성이 뺑뺑 돌면 그것이 금성 공전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되지만 이 지구도 금성이 도는 동안에 지구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달 합치면 금성의 공전주기보다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는데 그 당시 훌륭한 천문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봐야 배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날일자입니다. 그 날일자 옆에 수성과 금성이, 즉 해를 수성과 금성이 돌고 있어요. 왜? 그 당시 천문관들이 보니까 수성하고 금성이 해에서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수성과 금성은 해를 돌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달은 해하고 뭐 동등한 거잖아요.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음과 양은 동등한 개념이에요. 그것도 참 운이 좋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해하고 달이 크기가 같을까요? 우리 지구는 행성이에요. 항성이라는 별을 공전하면서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떻게 위성하고 그 항성의 크기가 같냐고. 우연치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해가 달보다 400배가 커요. 지름이. 근데 거리가 400배 멀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동등한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은 이만하고 해는 요만다고 해봐. 음양오행 우주론이요? 그 처음에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성립하기가. 참 신기합니다. 달은 어느 우주에 가서 어느 행성에 가도 그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과 그 행성이 공전하는 그 항성이 그 시직경이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같은 궤도를 돌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화목토는 이건 뭐 해 반대편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랜서다, 자유롭게 돌 거다. 그 당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천문학자들끼리 토론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세차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 개천기 소설을 보시게 되면 북두칠성이 끝에서 두 번째 별이 옆에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별 이름이 개양성인데 그 선덕여왕 같은 드라마 보면 쌍둥이 공주가 나와요. 그 개양성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작가가 상당히 내공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성이라고 합니다. 보성. 우리는. 그다음에 옆에 안 보이는 필성이 있는데 그 두 별 합해서 옛날에 보필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요 별 이름이 마이자입니다. 마이자고 이 조그만 별 이름이 알커예요. 알커. 근데 요 유명한 요 쌍둥이 별 바로 옆에 아주 흐린 별이 있는데 제가 요 별을 갖다가 천황성이라고 써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 각골 문자로 제가 황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쪽에 있는 것이 요것이 북극성입니다. 작은 곰이죠. 작은 국자. 근데 왜 제가 개천기다 여기다가 이걸 천왕별이라고 했느냐? 요 그림 보세요. 세차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팽이 같은 것이 보면 막 뱅글뱅글 돌지만 돌면서 이렇게 그 축이 또 천천히 돌아요. 여기 팽이가 도는데 팽이가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1초에도 막 몇 바퀴 돌지만 요거는 천천히 이렇게 돌아요. 요거를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막 돌지만 이 북극 방향이 이렇게 천천히 도는데 12,000년 걸려요. 12,000년에 이게 한 바퀴씩 지구 그 자전축이 돌아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요게 북극성이에요. 요게 얼사 메이저가 큰 곰자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얼사 마이너가 작은 곰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서기 2000년 AD니까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요 별이 북극이 아니라 여기가 북극인 거죠. 근데 이게 12,000년에 한 바퀴 도니까 12,000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니까 2000년 전엔 여기였고 2000년 전엔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4000년이라는 거죠, 대략. 그러면 제가 소설을 쓰는 거는 지금 배달국 초기니까 여기보다도 여기쯤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하늘의 북극인데 요 투반이라는 별, 드라코가 영어로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용자리에 투반이라는 별이 북극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요 별이 북극성이었을 거다 이거죠. 제 생각은. 여기 이게 라이라가 직녀, 저 검은 고자리고 요 베가가 어떤 상품 이름이죠. 상품 이름 별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베가가 직녀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BC 만년 전에는 직녀성이 북극성이었어요. 만에 하나 지축이 똑바로 쓴다면 북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요 작은 곰자리 꼬리가 여기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북두칠성은 일반 백성들도 모두 아는 별자리다. 국을 풀 때 쓰는 국자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국자 모양의 별자리도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별이 바로 천왕님의 별이다. 가장 밝은 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별이 왜 천왕님의 별인지 누가 아느냐? 가장 총명해 보이는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별들이 그 별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천왕님의 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즉 뜨거나 지지 않습니다. 맞았다. 그 별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지? 항상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천왕님 별은 북극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환단곡이 북 콘서트를 보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정도사님이 저쪽 만주 지역의 복림고성이라는 곳을 이제 안내하시는데 칠성하가 있고 그 칠성재단이 있는 산봉우리가 나옵니다. 그 산봉우리를 쭉 확대했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까 제가 얘기한 곳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원래 북극성은 이 북두칠성 저쪽 끝 요 두 별을 따라가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 위치가 제가 소설 개천기의 그 별의 위치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천문학은 뭐 알고도 나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즈는 당연히 태호복희고요. 와트스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발길입니다. 스토리는 태호복희와 동문수학한 발길이는 평생 복희와 함께 이제 배달의 문화를 세웁니다. 그 주요 실제 인물은 복희와 발길이, 그 다음에 아버지 태우이, 형 다이발, 그 다음에 여동생 여화가 나옵니다. 여동생 여화가 바로 부인이기도 해요. 그 다음 주요 가공인물은 다시 나중에 치우천자로 가기 위해서 치우달이라는 그 치우성을 가진 장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 구성을 보실 것 같으면 여기서 흑백놀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을 말합니다. 저는 바둑은 태호복희 정도 되는 사람이라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의 당나라 요왕이, 제가 말한 당나라는 나중 당나라가 아니에요. 사망오제 시대, 요순 시대 요왕이 세운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요왕이 아들한테, 단주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고 순왕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서 바둑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넌 바둑이나 두고 놀아 했다는 겁니다. 바둑판을 줬다는 겁니다. 저는 바둑에 대한 좀 모욕 같아요. 바둑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적어도 선인 정도 되는 사람이 음양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지, 일개 정치가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연도보다 내려와서 이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희는 훨씬 전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의 사망오제 중에 사망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희가 바둑을 만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바둑판에다가 하도를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흰돌 검은돌 늘어놓기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흑백놀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을 말합니다. 복희가 이제 팔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복희를 만나고 복희와 공부하고 하는 거는 발길입니다. 지금 와트슨이니까. 그래서 24절 기도 만들고 그러다가 제가 제일 이걸 쓰면서 고민한 부분이 태호복희가 막내여서 만일 환웅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떠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복희가 서토로 가서 거기 진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조공을 잘 바치는 제후국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나라는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왜 복희가 굳이 배달국을 떠나야 했나? 그걸 좀 정당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희와 이제 비밀을 푸는데 이번에 이제 홍산도 막 가봐요. 그 홍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산 문명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배달국에서 가봤겠죠. 그래서 거기 저 천문학자들이 또 몇 명 거기 또 파견돼 있어요. 우리 마치 한국천문연구원 천문학자들에서 소백산 천문대 가 있는 것처럼 거기 또 몇 명 가 있다고요. 근데 그 보물이 산태국, 수태국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충남 사람들은 다 눈치채요. 근데 충남 사람들만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전 아무 문제를 안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희를 왜 보낼 수밖에 없었나. 그 다음에 발길이가 복희와 함께 하도를 얘기하고 환력은 책력을 말해요. 환역은 나중에 주역의 그 모태가 된 그 역수를 말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엔 발길이 자신도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자식을 버리고 그 이제 신선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눈물 뿌리는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지도가 이게 산태국, 수태국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산과 강은 백두대간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죠. 이렇게 산도 이렇게 가고 강도 따라가고. 근데 금강은 유일하게 남쪽에서 올라와요. 모든 강이 다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금강은 남쪽에서 저쪽 전북 그쪽 고원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산이라고 표기했는데 마이산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산, 계룡산이죠. 닭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억지지만 그래서 여기 작은 산줄기가 이렇게 역행을 합니다. 이게 백두대간이죠. 그래서 요거를 산태극이라고 하고, 산태극이라고 해요. 이걸 수태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태국, 수태국 사이에 있는 것이 대전 땅입니다. 근데 제가 이름도 일부러 태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태전이라는 지명이 나온 최초의 아마 문서일 겁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보물지도의 위치에 그 산태극, 수태극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 사람은 이거 끝까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뒤에 한번 보세요. 좀 더 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계룡산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마침 이 산 이름이 천왕봉이에요. 근데 황자가 봉황새 할 때 황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천왕봉이니까 옛날에 황자였을 줄도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제일 그 안테나 있는 거 가장 높은 봉우리가 그 천황봉의 이름이. 근데 옆에 관음봉 있는 데가 딱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나가던 이제 배달국 그 사람들이 요걸 천왕봉이라고 부르고 요 셋을 풍백봉, 우사봉, 운사봉으로 부르는 거로 제가 묘사를 했어요. 자,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제 복귀 시대만 돼도 이 정도는 알았다 하는 천문학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극에 갔어요. 물론 가기 어렵죠. 근데 하여튼 갔어요. 북극에 갔다는 얘기는 밑에 지구를 보시면 여기 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빨간 셔츠를 입은 어린이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죠. 거의 크기가 지구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그렸느냐? 이 하늘은요, 하늘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크기를 생각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 공부하는 데는. 지구 크기 정도는 무시해도 돼요. 이따 뒤에 보세요. 지구 공전 궤도 정도는 무시해도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이 어린이는 이 어린이하고 같아요. 얘가 보는 이 하늘 반쪽이나 이 하늘 반쪽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개념적으로 어려워요. 지구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보세요. 여기 별 3개가 있는데 얘는 지구가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근데 지금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구는 항상,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반대편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용을 하는데 선생님은 항상 반대로 쳐야 돼요. 애들이 왼손을 들 때 선생님은 오른손을 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천문학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돌아서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지구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같은 강의를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못 알아들으신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붉은 셔츠 어린 입장에서는 이 별 3개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이 움직이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술 먹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하늘의 모든 별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북극에 갔을 때 다른 데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일 쉬운데 북극에 갔어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극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북극이라는 데가 참 희한한 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북쪽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북쪽이야. 이게 판문점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해고 달이고 별이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북극에 여기 해가 있잖아요. 해가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걸 관측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해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해가 만약 얼음 뒤에 있으면 하루 종일 얼음 뒤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저 북극에 떠오르는 저 찬란한 태양, 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게. 해가 이렇게 떠오를 수가 없어요. 북극은. 그러니까 해가 만약 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게 돼요. 그래서 북극은 6개월간 낮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올라오면 6개월간은 해가 안 져요. 그걸 이렇게 실감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기자들이 우리나라 한참 더울 때 자기는 남극 취재 간다. 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장 막았어요. 당신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남극 가면 하루 종일 밤이야 이 사람아. 배터리 엄청 많이 가져가야 돼. 잘 생각해봐. 그래서 제 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실감하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북극에 가면은 뜨고 지는 별이 없고 전부 원을 그려요. 뭐가 어렵습니까? 북극 가면 전부 다 원을 그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천체가 이렇게 궤적 자체가 원이라 올라가면 원이 점점 작아질 뿐이지 다 원을 그려요.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왜냐하면 여기 요거만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점점 원을 줄이면 내가 올려다 봤을 때 천정에서는 거기 북극성이 있을 거고 거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천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그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돌게 돼요. 그걸 이해하시면 남극 대륙에 남극에 가시게 되면 모든 천체는 왼쪽으로 가고 한 꼭대기를 올려다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요. 자, 이번엔 적도로 갔어요. 빨간 셔츠의 어린이가 적도에 갔어요. 적도에 가니까 지구가 누워 있어요. 지구가 누워 있는데 지구는 이번에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천체들은 저쪽에서 직각으로 뜹니다. 이렇게 다 직각으로 뜹니다. 그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달 같은 거 잡을 때가 있는데 달이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오잖아요. 적도 근처예요. 킬리만자로 근처야. 그걸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찍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적도 지방에서는 직각으로 떠서 직각으로 지니까 모든 별이 떴다 졌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에 이 빨간 옷 입은 어린이가 그러니까 이쪽이 북극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에요 지금. 이건 지구상의 위치고 여기는 학교 운동장 건물이 있지만 이 하늘과 이 하늘은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은 가정이 있고 정리가 있으면 연습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가정은 그 하늘의 반지름은 무한대기 때문에 지구 크기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천체가 여기 적도예요. 여기 적도입니다.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동쪽입니다. 해는 무조건 다 이렇게 떠요.
별이고 뭐 다 직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남쪽을 보면은 별들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데 이 원을 작게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저쪽 벽을 보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뜨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쪽을 보게 되면 직각으로 뜨지만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항상 북쪽 천구의 북극 방향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고 남쪽을 보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두 개가 섞이는 게 우리나라예요.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북극성이 이만큼 올라와요. 여기는 얼마나 쉬워요. 북극성이 그냥 북쪽 끝이에요. 여기가 북극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구가 누워 있으니까. 여기가 남극이고 아까 북극 경우는 북극성이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북극성이만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고개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별들은 이 지구가 아무리 돌아도 여기서 지질 않아요. 이게 땅 밑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축인데 요게 축이니까 여기 있는 별들은 즉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는 여기서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서 올려다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별들 뜨고 지는 별들은 요게 요만큼 고개를 들었으니까 요 적도가 요만큼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적도 지방에 가니까 이쪽이 북쪽 방향이고 이게 우리 천구의 적도였어요.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곳. 근데 이것이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선 만큼 적도가 누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그림을 딱 들이대면 애들 중에 몇 명이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이쪽이 하늘의 천구의 북극이고 여기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게요. 저랑 같은 방향으로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에 37도면 37도에 조개 북극성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이든 낮이든 저기 있는 거예요. 낮에는 해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그런데 북극성 주위에 있는 별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왜냐하면 아까 다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별들은 적도에서는 직각으로 뜨다가 이제는 이렇게 옆으로 뜨는 것이죠. 비스듬히 뜨니까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제가 옛날 경주시를 방문했는데 첨성대 뒤에 일주일 동안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첨성대 뒤에 저렇게 별이 돌아간 사진이 있어야 경주 그 첨성대 이렇게 세월과 함께 그동안 있었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 사진 찍어온 사람은 아마 수만 명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백두산에서 그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사진사가 텐트 치고 기다릴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별이 일주일 동안은 백두산 사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신문사 편집부장이 1월 1일자 신문에 백두산 사진을 일면에 그냥 내고 싶은데 경치 사진이야 뭐 널렸고 그래도 이렇게 하늘 별이 돌아간 것 같은 게 있어야 백두산이 뭐 몇천 년 뭐 시간을 지켜온 뭐 이렇게 좀 뭐 서술할 거 아니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땅만 보는 거지 더 넓은 하늘을 잊고 산다고. 근데 이거는 벌써 딱 보면 사진 찍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첨성대 위에 요 위치가 요게 북극성입니다. 지금 별들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요 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요게 북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보면 이 사람이 적어도 2시간 동안 깜깜한 데서 고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각도가 이게 대략 한 30도 되잖아요. 하늘은 15도 돌아가는데 1시간 걸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360도 돌아가는데 24시간 걸리니까 1시간이 15도가 해당되는 거죠. 이거 뭐가 어려워요? 하늘이 한 바퀴 뺑 도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그게 24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도를 돌아가려면 6시간이 걸리는 거고 30도를 돌아가려면 2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2시간 노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찍는 사람이 북극성의 위치를 정확히 예상을 하고 요거리와 요거리를 같게 놓고 다 이걸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찍은 명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시장한테 이걸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중급 과정 보세요.
그러니까 춘추분 때는요, 해가 이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밑에 있는 길이하고 딱 같아요. 반반이니까.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요게 해가 떠 있을 때가 낮이니까. 그다음에 얘가 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이게 딱 반구니까, 반이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죠. 근데 하지 때는 여기서 23도 더 올라가요. 23.5도. 옛날 사람들 23.5도를 알 리가 없지요. 왜? 지구가 둥근 줄도 모르는데 23.5도는 지구가 둥그런 지도가 23.5도 기울어진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만 이걸 현상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7도를 내려갔다가 23.5도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하진날 해가 그리는 궤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진날 해는 북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닙니다. 그 북동쪽에서 떠서 고도가 얼마나 높아요? 하진날 고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80도 가까이 돼요. 요 10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해가 높죠.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 져요. 그래서 낮이 이렇게 기니까 밤은 요거 금방 지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겨울은 여기서 떠서 여기 적도에서 23.5도 내려간 요 지역에 여기 있을 때가 이게 동지해가 뜨는 거예요. 그 동지해가 낮게 뜨니까 동지 때 햇빛이 방 안 깊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천문학자들이 알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막연하게 여름 하지 때는 해가 높이 뜨고 겨울 동지 때는 해가 낮게 뜬다고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신시에서 하지 정오에는 해의 높이가 각도로 90도 빼기 42도 더하기 24도는 72도가 되고, 동지 정오에는 해의 높이가 90도 빼기 42도 빼기 24도는 24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문관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거기서 42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예, 42도는 우리 신시에서 잰 북극성의 고도입니다. 장하다. 천문조수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니 아버지는 정말 놀란 듯 보이셨다. 그런데 여기서 24도라는 각도는 무엇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겠죠. 어떻게 합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니까 사실 24도 아니야. 23.5가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확히 몰랐을 것 같아서 24라고 했다 이거죠. 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관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바뀌는 게 뭐냐면, 왜 달과 해가 거리가 같아야 되느냐? 이때 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았을 거라고요. 일식이 왜 일어납니까? 달이 해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월식은 알 리가 없습니다. 월식은 달 그림자가 가리는 건데,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건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월식은 아마 굉장히 고민해서, 이때 천문학자들은 만약 저였다면 일식과 월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예언하고 싶어서 아마 무지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맞추고 싶잖아요. 언제 일주일 뒤 일식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임금님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월식을 가만히 보니까 달이 해를 가리더라 이거죠. 그러려면 궤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달과 해가 같은 거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희에서 슬쩍 달이 더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따로 돌아다녀야 해를 가릴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 옳다 하고 거기 그 천백이 우주관을 바꿔요.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도 이게 느리게 가고 빨리 가고 하기 때문에 얘네가 같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화성은 천천히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토성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왜 그럴까요? 토성은 30년에 해를 한 바퀴 돌아요. 화성은 2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화성은 빨리 움직이고 토성은 천천히 움직여요. 같은 선상이 있기 어렵다. 그래서 우주관이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각자 궤도를 갖게 되고 달이 독립되는 거예요. 개천기 2에서는 제가 우주를 여기까지 바꿨던 거예요. 자, 이제 토론하는 걸 또 볼까요? 예, 천백님, bin학들이 계속 관측한 결과 천백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수성과 금성은 해를 돌고 있고 화성, 목성, 토성은 제각기 하늘을 도는 것이 확실합니다. 천문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내 주장을 지지했다. 법수가 물었다. 천백님, 일식이란 달이 해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월식은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건 확실하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달이 해보다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천문관들은 놀랐다. 참 한심하다. 왜 여태까지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법수는 준비한 그림을 펼쳐 보였다. 그 개념과 천백님이 처음으로 밝혀내신 분리된 화성, 목성, 토성의 궤도를 고려하면 우주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개천기 3편 치우천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치우천자가 홈즈죠.
그다음에 와트스는 일월이라는 뭡니까 제가 만든 사람이고요. 스토리는 일월은 스승 자부 대선인과 함께 치우천자를 도와서 대제국을 건설한다. 주요 실제 인물은 치우천자, 치우비. 치우비는 헌원한테 죽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치우비가 죽은 거를 이제 헌원이 치우천자를 죽였다고 이제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와라는 환웅 조남이고, 신농 염제죠. 근데 신농은 실제 인물로 거기서 살아있는 걸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망의 조상으로 나와요. 그다음 헌원은 이제 황제고요. 주요 가공 인물은 유묘신성. 유묘란 성은 애초에 반고가 삼위산에 데리고 온 사람들 중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화화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시영처는 애당초 배달국에 고시래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음식을 고시래하고 던지죠. 그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국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지금 일월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자부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부 선인을 만나서 대풍산에 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칠성력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치우가 아직 환웅이 되기 전에 장군 시절에 치우천왕을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로산에 가서 뭐 치우의 해성을 보고, 다 치우 해성 나옵니다. 그래서 치우의 그 천자 등극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출되는 것이죠. 치우는 그 임금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드디어 헌원 황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유망이 이제 방자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유망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손헌원 이런 사람 나중에 헌원 황제가 돼서 다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탕록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부선인과 늙어서 이제 우주를 논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천구로 천도를 하면서 그 대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등장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아시다시피 우리 백두산에 신시가 있었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뭐 신시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 환단고기 역주본에는 지금 백두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청구로 옮긴 데가 홍산역 인근이죠. 그 다음에 여기 탕록이라는 곳에서 대요, 창힐, 헌원이 이제 서로 이렇게 겨루고 있다가 이 헌원이 이제 도전했다가 이 탕록에서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헌원을 정리하기 이전에 치우천자께서 가신 곳이 이쪽 공상이라는 땅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이제 바로 유망인 것이죠. 유망의 나라 그 양자강 북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치우천자 영토가 얼마나 됩니까? 양자강 거의 북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거느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소설 쓰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그냥 이 판반도 반쪽아리에 사는 게 운명이냐 다 알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경영하면서 특히 73번 싸워서 뭐 73번 이기는데 그걸 기술하는데 신나는 거예요. 이번에 몇 명 죽었다고 그럴까? 한 5천 명 죽었다고 해야지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우리 식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뭐 욕하고 그러면 1,000명 더 죽여야지 이제 뭐. 그러고 그 황제를 잡아다가 너희는 말이야 어서 건방지게 말이야 혼내키는 겁니다. 그래. 그러고 회의를 해요. 저거 어떡할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풍백우사 원사가 죽이면 뭐합니까? 후손이 또 원수 갚는다고 또 뭐 군 모아서 또 쳐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제 동의족이니까 잘 구슬러서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굴욕적인 외교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하다못해 내 소설에 좀 봐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73전 73승하고 마지막에 헌원을 잡아다가 문초하면서 그 치우께서 하신 말씀이 환단고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거 제가 최대한 그대로 똑같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자부선인한테 배우는 건데, 자 읽어지나 보세요. 자 눈에 읽어지나 보세요. 우리 배달국에서 춘분과 추분 때 해는 정동 방향에서 떠서 정서 방향으로 지요. 배달국에서는 이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지 때는 해가 정동 방향보다 북쪽에서 떠서 정서 방향보다 북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이 밤보다 짧고 해도 정오에 남쪽 하늘 낮게 뜨는 것입니다. 이거야 모두 아는 내용이고, 선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하늘을 기술하다 보면 춘분과 추분 때 해가 지나가는 궤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빈도는 그 선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환자로 적도라고 이름을 지었어. 하늘을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리는 황도와 잘 어울리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고민하는 마지막 문제 하나, 외행성의 역행입니다. 그러니까 내행성은 최대 이각, 외행성은 역행. 이거 두 개면 다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술책이나 아무리 천문이 많이 들어간 책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외행성 역행은요, 간단해요. 자, 우리가 지구가 1년이면 한 바퀴 돌죠. 지구가 1년이면 한 바퀴 도는데 바깥의 행성은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목성은 거의 10년 걸리고 토성은 30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요, 쭉 따라가 볼까요? 여기 있는 요 외행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런 건 다 잊어버리세요. 물론 하늘에 한 번씩 뜨고 지죠. 저 부분이 뜨고 지지만 매일 같은 시각에 보면 요 다른 뒤에 뭇별들에 대해서 이 행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 이게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뭇별들을 대상으로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시속 200km 달리면서 100km 달리는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를 보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요 행성이 지구에서 보면 원래는 이게 잘 가다가 이걸 순행이라고 그래요. 원래 공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뭇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얘가 뜨고 지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각에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이렇게 뒤로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걸 역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외행성은 역행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 주기가 빠르니까 지구가 확 돌아갈 때는 외행성은 오히려 뒤로 가는 것처럼 잠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부대선인이 맨날 하늘의 도수를 측정하고 뭐 하셨겠어요? 매일 밤. 그거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그걸 알아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와요. 이제 다음날 나는 자부대선인에게 우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남쪽 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은 뭇별들 사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화성, 목성, 토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행합니다. 빈도도 알고 있네. 빈도 조상이신 발귀리 대선인이 천백시절 처음 발견하신 것이지. 맞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천문대는 행성들을 운행 궤도에서 다시 조그만 원운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원들, 주전원들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행성들의 역행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선님께 그림을 보여드렸다. 보시면 우주관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동안은 화성이 그냥 이 궤도를 따라서 간다고 했는데 이제 보시면 조그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도 똑같아요. 서양의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알마게스트 천동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원에서 돌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행성은 조그만 그 주전원, 영어로 에피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도입하면 관측이 완전히 설명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뉴턴이나 그 갈릴레오가 뒤엎은 천동설도 똑같아요. 모델이. 이 그림에서 왜 반원만 있을까? 땅 밑으로는 원이 없는가? 그야 보이지 않으니까. 요즘 빈도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네. 이상한 생각이요? 땅이 정말 평평할까? 만일 땅이 평평하다면 끝이 없을 것 아닌가? 아주 먼 가장자리에서 땅이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긴 낭떠러지란 말인가? 끝이 있다면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바닷물이 떨어질 것 아닌가? 그렇겠죠. 그럼 떨어진 바닷물은 어떻게 보충되는가? 결국은 바닷물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계속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빗물이 그 정도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부님 생각은 땅은 평평하지 않고 둥근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부대선인 정도 되면 이러한 그 서양의 천동설과 똑같은 우주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왜 서양 사람은 과학을 잘하고 동양 사람은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기록이 없느냐? 없어졌겠죠. 제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원경도 없고 같은 조건에서 천동설 우주를 생각하고 이 모델을 만들려면 결국 지구가 둥그러야 한다는 결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서양은 하고 동양을 못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대선인이 이제 이걸 여기 우주관을 여기까지 확장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마지막 고개입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다 보면 이쪽이 낮이고 이쪽이 밤입니다.
이때가 여름이라고 쳐봐요. 자, 추운하, 추동이라고 쳐봐요. 별은 어디고 깔려 있어요. 어느 방향이나 있는데 여름일 때는 해가 떠 있는 쪽, 저쪽에 있는 별들은 안 보여요. 해가 떠서. 그런데 이쪽에 있는 별들은 밤에 떠오르니까 여름철 별자리가 됩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름밤의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 밤에 보이는 별자리들입니다. 그 말은 겨울철에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름밤 별자리는. 그러니까 견우직녀가 여름밤에 보이면 겨울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게 왜? 해 뒤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여름밤에 보인 별들은 지구가 삥 돌아서 겨울이 되면은 해 뒤에 있잖아요. 아까 이 별들은 밤에 여기 있으니까 보였지만 지구가 뺑 돌아서 저쪽에 가서 해를 뚫고 봐야 이게 보이니까 겨울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즉 여름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름밤에 보이는 별자리란 뜻이고, 그 말은 겨울철에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왜? 해 뒤에 있으니까. 그게 어려워요? 자, 하나 얘기하면 네 개를 알아야죠. 자, 봄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봄철 별자리라는 얘기는 봄철 밤에 보이는 별자리니까 가을철 낮에 뜨는 별들이에요. 해 뒤에 있어서 안 보여, 가을에는. 그런데 용어를 배우셔야 돼요. 춘분점이 뭐냐면 춘분날 해가 떠 있는 별자리 위치를 말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다음 하지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진날 해가 떠 있는 위치를 하지점이라고 그래요. 이 하늘이 둥근데 어디가 춘분점이냐,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지니까 해가 이쪽에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오리온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저기 황도 12궁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겨울철 별자리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더 다른 설명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해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 저 하늘 저쪽이 하지점이 됩니다. 하지점이라는 것은 하진날 해 위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지점은 어디에 있어요? 겨울철 별자리에 있어요. 그거 뭐가 어려워요? 하지점은 하늘에서 하진날 해 위치라고. 근데 그것이 하지점이라는 게 뭐예요? 하진날 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겨울철 별자리라고요. 제가 옛날 여기 상생방송 한문화 특강에서 해와 달과 별과 천선을 말하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같은 강의인데 여기 내용이 훨씬 더 어려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달이 9시에 떴다, 내일 몇 시 뜨냐, 이것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알아듣기가 더 힘드세요. 그런데 한번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한번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단 천문에 관한 한 그래도 박석재가 다 풀어놔서 우리 천손들이 천문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알게 됐다. 저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 왜 소설을 썼냐? 그럼 뭐 돈 벌려고 썼냐? 뭐하고 썼냐? 아닙니다. 제가 2017년에 소설을 못 쓴 이유가 새치기에서 이 개천혁명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나이에 혁명을 외치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우리 배달의 나라에 우리 역사책에 배달이라는 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 변화가 있으려면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총칼을 드는 혁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 뒷표지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는 대한민국, 나는 공부하는 대한민국이란 말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은 죽기 하루 전날까지 우주를 공부하고 우주관을 공부해야 됩니다. 개천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대한민국, 밝아오는 개천혁명, 꼭 총칼을 들어야 혁명이 아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개천을 이해한다. 우리 사상을 공부하고 천선을 인지한다. 우리 문화를 공부하고 홍익을 실천한다. 나는 대한민국이 컴퓨터라면 다시 포맷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개천혁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혁명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책머리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설들을 쭉 읽게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머릿속에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 모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로 완전히 사분오열된 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저는 빨리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자라난 좌우 간의 갈등 같은 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좌파 우파가 언젠가 빨리 극복이 되고 온 국민이 다 개천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개천 그 기념관도 짓게 되고 개천 축제도 하게 되고 개천 연호도 쓰게 되고 해야 정말 그레이트 코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전부 여러분들께서 제 개천기의 그 꿈을 같이 공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